지난 영상에서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옹호론을 살펴봤고요. 여기서 억압과 착취를 받게 된 노동자를 위해 자본론을 쓴 마르크스도 살펴봤습니다. 고통받는 노동자는 존재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시스템적으로는요. 그런데 19세기 후반이 되자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 및 과잉 생산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다수의 산업자본이 몰락하고 다수의 대자본에 의한 독과점이 강화됩니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줄어들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나타난 거죠. 1929년 대공황으로 미국의 수많은 은행과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났는데요. 이때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케인즈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가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이에크죠. 오늘은 정부 대 시장, 수정자본주의 대 신자유주의 싸움으로 대표되는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인즈를 볼게요.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전쟁은 4년 동안 지속됐고 1918년 11월 11일 드디어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는 240억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이 부과되었죠.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았을까요? 맞아요. 돈을 찍어서 갚았고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탐욕과 욕심은 거품을 만들었고 거품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죠. 1929년 10월 29일 검은 목요일, 미국은 대공황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유럽의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파시즘이 성장했고 빈곤과 실업에 지칠 대로 지친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에게 정권을 맡겨버리고 맙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케인즈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계속 시장에 맡겨도 되는가를요. 케인즈는 불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 공급도 줄여야겠죠? 더 적게 만들어야 하니 노동자를 자를 수밖에요. 국민들은 돈이 없으니 더 적게 소비하고 그러니 공급은 더 줄고 실업은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케인즈는 국가가 계획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시에 공산주의자로 몰리기도 했었다고 해요. 아무튼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였고 뉴딜 정책을 시행합니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댐, 고속도로 등의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최악의 인명피해를 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독일과 미국 모두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각국은 전쟁을 위해 엄청난 돈을 썼고 이는 유효 수요를 증가시켰고 일자리를 만들었죠. 전쟁이 끝난 후 전 세계는 케인즈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모두가 케인즈의 이론을 따른 건 아니었어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하이에크입니다. 하지만 케인즈주의가 너무나 강력했기에 하이에크는 늘 아웃사이더였고 심지어 하이에크가 경제학을 그만뒀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1970년대가 되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미국의 호황에도 뭔가 나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라는 게 이제까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보통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경우,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일 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왔어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케인즈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었죠. 하이에크는 큰 정부를 비판하며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활시킵니다. 이제 대세는 케인즈에서 하이에크로 변하고 있었고 1974년 하이에크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여하게 됩니다. 1975년 마가렛 대처가 영국 보수당의 대표가 됐을 때 하이에크의 책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당시 영국은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었고 국민은 변화를 원했죠. 결국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에 성공했고 총리가 된 마가렛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을 표방합니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경제는 끝없는 침체에 빠졌죠. 케인즈가 가르쳐준 대로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역시나 미국 국민도 변화를 요구했고 대처와 같은 노선이었던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이 시기 미국 상황을 더 보고 싶으시면 위 카드를 통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썰틴스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를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의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로써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촌 경제를 휩쓸게 되는데요.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시장 개방에 압력을 행사했고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됩니다. 미국과 영국은 금융산업을 무기로 금융자본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자본주의와 세계화는 국제적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는 그나마 쉽게 지나갔지만 1997년 태국 금융위기는 인접국가로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1997년 12월 IMF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경기 없는 학교가 가지고 있던 펀드가 반토막 났었죠. 곧이어 2010년 유럽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 같네요. 세계화가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준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부는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았죠. 빈부격차는 커졌고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냐 시장이냐. 아직도 케인즈주의자들과 하이에크주의자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경기 없는 학교였습니다.